JTBC의 그 얼굴은 누구였느냐. 누가 뭐라고 해도 손석희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손석희 앵커가 손석희 사장이 몇 년생이냐면 1956년생이래요. 1956년생이면 몇 살입니까? 70살이야, 70살. 와, 저랑 뭐 큰 차이 안 나 보이고, 남들이 보면 정혁진 변호사가 손석희 사장님의 그 뭐야 형님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와, 진짜 겁나게 동안인 것 같습니다. 1956년생이면요 70을 더하면은 2026 되잖아요. 70, 지금 70세예요. 야, 지금 현역이라고 하는 것도 놀랍고, 더군다나 진짜 뭐 자세히 보면 뭐 주름이나 이렇게 자글자글한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TV 화면에 보이는 손석희는 진짜 40대라고 해도 믿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손석희 사장은 휘문고등학교를 나오고 국민대 국문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그 굉장히 그 민족적 자의식이 강한 분 아닌가? 왜냐하면 대학도 국민대를 나왔어. 과도 국문과를 나왔어. 국자가 들어올 과를 나왔어. 조국인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국민대 딱 들어갔는데, 재수해서 국민대를 들어갔는데, 손석희 사장님은 뭐라 그럴까, 그 뭐야, 조금 더 이른바 남들이 이야기하는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국민대학도 굉장히 훌륭한 대학인데, 그런데 그 국민대학을 다니면서도 삼수하고 사수로 했는데 다 잘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국민대학에서 이제 그 국문과를 갖다 졸업을 했는데, 더 중요한 건 휘문고등학교를 다닐 때 뭘 갖다가 했냐면은, 휘문고등학교 다닐 때 방송반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게, 휘문고 방송반 동기 동창이 누구였냐면 송승환 씨 있잖아요. 송승환하고 손석희가 동기 동창인 것 같아요. 방송반을 같이 했대요. 그런데 송승환 선생은 선생이라고 불릴 만큼 조금 연식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건강도 이렇게 썩 좋지 않다라고 제가 이야기 들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눈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 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분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분이 그 휘문고 방송반 동기 동창이었다라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손석희 사장 매형이 그 유명한 MBC의 주철환 PD래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무공훈장을 2개나 받을 정도로 아주 그냥 대단한 군인이셨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손석희 사장이 6살 때 전역을 했다라고 하니까 1962년 5.16 직후에 전역을 하신 것 같아요. 직업군인 뭐 장교나 이런 걸 하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난 다음에 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을 잘할 때는 뭐 돈을 굉장히 많이 벌다가 그 다음에 쫄딱 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부침이 굉장히 심하셨대요. 군 출신이 사업을 하셨으니까 군대식으로 하셨나? 그거는 모르겠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집에서 군인의 아들, 그 군인 집안에, 아버지가 군인인 집안에 2남 1녀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누나가 하나 있고 밑에 동생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독특한 게, 국민학교 때 도둑질을 많이 했대요. 도벽이 있었대요.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국민학교 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굉장히 집이 여유가 있었는데 아버지 사업이 잘 돼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쫄딱 망했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부도 맞고, 그래서 아마 이제 대학 그 준비도 그렇게 제대로 못했을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국민대학에 재수해서 들어가서 76학번인데, 그런데 뭐 내가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었는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대학 시험을 갖다 계속 대입 시험을 쳤는데 다 잘 안 돼가지고 국민대 졸업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들어간 데가 어디였냐면, 뭐 조선일보도 들어가고 KBS도 들어가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뭐 기자나 그런 직군으로 들어가진 않았던 것 같고, 무슨 뭐 일반 영업직이나 뭐 일반 사원이나 이런 걸로 들어간 것 같은데, 결국은 들어간 데가 어디였냐면 MBC에 들어간 거예요. 1984년에 MBC에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는데, 그런데 손석희는 아나운서보다는 기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986년에 아나운서로 입사한 지 2년 만에 어디로 갔냐면은 기자가 됐어요. 보도국으로 바뀌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1987년에 아나운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기자가 되는 게 조금 이례적이긴 하죠.
왜 이례적이냐면 저희 때만 해도 기자를 훨씬 더 높게 쳤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그 기자가 되거나 뭐 제 친구 중에 아나운서도 2명이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자는 뭐 훨씬 더 많고. 그런데 지금은 아나운서 인기가 뭐 하늘을 찌르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기자를 더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방송사나 뭐 신문사는 말할 것도 없고, 방송사에 있어서 그 메인 스트림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방송사는 기자 아니면 PD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나운서는 뭐 기자나 PD보다는. 그래서 기자 출신 사장님도 계시고 PD 출신 사장님도 계시지만 아나운서 출신 사장은 MBC 역사상 없지 않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손석희는 기자를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래서 기자를 1년 동안 하게 했는데 다시 아나운서가 된 거예요. 뭐 이런저런 썰이 있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자들이 조금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객관적으로 손석희는 기자보다는 아나운서가 훨씬 더 어울리고 일을 잘한다. 뭐 그런 생각을 경영진에서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나운서 역할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1987년에 아나운서 되자마자 뭐가 됐냐면은 주말 뉴스데스크 앵커 되고, 그다음에 그때부터 그 누구야 말도 잘하고 얼굴도 아주 그냥 잘생겼네 그랬었는데, 손석희의 그 커리어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커리어는 1992년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MBC에서 노조가 뭐 파업하고 아주 그 시위를 뭐 이렇게 아주 그냥 과격하게 했었는데, 그때 구속됐던 MBC 직원, MBC 기자, 아나운서, 뭐 PD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손석희였던 거예요. 1992년에. 그런데 손석희 아나운서가 뭐 주동자거나 이랬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그 가장 그 사진에 많이 찍혔어. 그래가지고 뭐 포승줄 묶여가지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런 사진들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손석희가 이렇게 그 노조 활동해가지고 구속됐을 때 왜 유명했을까? 제가 봤을 때는요, 잘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때 MBC에 아나운서 뭐 시켜주지도 않았겠지만, 어쨌든 제가 MBC에 뭐 아나운서나 기자였다고 쳐요. 제가 막 이렇게 어울리지 않게 막 노조 활동 해가지고 뭐 물러가라 뭐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포승줄에 이렇게 묶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히하고 이렇게 막 웃었는데 그게 사진이 딱 찍혔어요. 보도가 됐겠습니까? 신문에 사진으로 실렸겠습니까? 안 실려요. 그거 누가 실겠습니까? 그런데 손석희는 얼굴도 작고 피부도 하얗고 잘생긴 그 손석희가 포승줄에 묶였는데 오히려 막 환하게 웃고 있어. 야, 이거 멋있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보도거리가 되고 그게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잘생기고 봐야 돼.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로 해서 손석희가 MBC에 각인이 팍 찍혔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이런저런 일들로 손석희 아나운서가 뭐 이런저런 그 뭐 환멸 같은 것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공부도 더 해야 되겠다 그 생각도 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가방끈을 더 늘려야 되겠다, 학력도 더 좀 뭐 이렇게 근사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1997년에 유학을 가는데 어디로 유학 가냐면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으로 유학 가가지고 저널리즘으로 석사를 갖다가 받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석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1999년부터, 그러니까 2000년대부터, 그때부터 제가 봤을 때는요, 손석희의 시대가 확 열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진 한 장으로 그 많은 사람들한테 MBC의 손석희 각인을 확 찍어놓고 미국 가서 미국에서 저널리즘으로 석사를 갖다 딱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이도 1956년생이니까 4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대. 그때부터 손석희가 뭘 하냐면, 기억하시나요? 그 손석희의 시선 집중이라고 한 프로가 있었어요. 손석희의 시선 집중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13년 동안이나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02년도에 이 시선 집중은 아침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김종배의 시선 집중인가 그럴 거예요. 아침 시간에 라디오에서, MBC 라디오에서 뭐 시선 집중, 뭐 지금도 같은 제목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즐겨 듣는 그 시간대 아침 방송에 그 앵커를 갖다가 맡은 게 손석희였는데, 또 뭘 맡았냐면 이른바 백토라고 하는 백분 토론을 맡은 거예요. 백분 토론을
2002년부터 2009년까지 7년 동안이나 그 진행을 갖다 합니다. MBC 라디오의 가장 메인 프로그램이 시선집중, MBC TV의 메인 토론 프로그램이 100분 토론인데 이 두 가지를 손석희가 같이 했던 거예요. 100분 토론에 손석희 전임자 앵커가 누구였냐면 유시민이었어요. 유시민 다음에 손석희. 그러면서 승진해가지고 2005년도에 한 50살쯤 됐을 때 아나운서 국장까지 딱 됐는데, 그런데 아나운서 국장을 딱 1년만 하고 손석희는 MBC를 떠납니다. MBC를 떠나서 뭐가 되냐면 교수가 돼요. 어디 교수가 되냐면 성신여대 교수가 됩니다. 그 손석희가 미네소타 대학에서 석사학위까지만 받고 박사학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실무 경력이 워낙 빵빵하고 유명하고 거기에다가 잘생겼으니까 성신여대에서 우리 손석희 국장님 교수님으로 와주세요 해가지고 성신여대 교수를 쭉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뭐가 생겼다고요? 2006년부터 성신여대 교수가 됐었는데 2006년도에 결혼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홍정도가 2006년도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종편이 생겼어요. 언제? 2011년 12월 1일에 JTBC가 개국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JTBC가 개국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JTBC가 방송한 거는 2012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JTBC가 드라마나 이런 쪽은 굉장히 강했지만 보도국이 좀 약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3년 5월에 JTBC에서 사장급으로 영입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손석희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5월 달에 JTBC 사장이 됐는데, 그러니까 MBC 그만두고 성신여대 교수하고 성신여대 교수 한 7년쯤 한 다음에 JTBC에 그냥 일약 사장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4개월 뒤인 9월 16일부터 뉴스9 뉴스룸의 메인 앵커까지 사장님이 직접 메인 앵커 마이크를 갖다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간지가 나는 거지.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손석희가 메인 뉴스룸의 메인 앵커를 맡은 지 딱 3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16년에 최순실 사태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순실 사건 해가지고 폭로가 딱 하면서 2017년, 2018년 그야말로 JTBC가 상한가 치고 화양연화를 갖다가 딱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2019년 12월 23일에 그 손석희 사장이 뉴스룸 앵커에서 하차하는 거예요. 왜 하차를 갖다가 했냐면 201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웅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김웅 전 의원 말고 기자 중에, 프리랜서 기자 중에 김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김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를 삼는 거예요. 뭘 문제를 삼았냐면 손석희가 나를 때렸다. 어디를 때렸냐? 얼굴도 때리고 턱도 때리고 정강이도 때리고 어깨도 때리고 4번이나 때렸다. 그래서 내가 전치 3주를 갖다가 당했다. 언제? 2019년 1월 10일. 손석희가 하차하는 건 언제라고요? 2019년 12월 23일. 그런데 손석희가 하차하기 한 1년쯤 전에 1월 달에, 같은 해 1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김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자회견 했나 이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서 맞았는지도 이야기했어요. JTBC가 어디 있습니까? 상암동에 있단 말이에요. 그 상암동에 있는 어떤 일본식 주점에서 김웅이 손석희하고 같이 저녁 먹으면서 술 한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옥신각신 하다가 갑자기 손석희가 2019년이면 56년생이니까 몇 살입니까? 아직 60살보다는 2019년. 그 다음에 56년. 환갑이 넘었을 나이네요. 63세네. 63세면 젊지 그래도 63세인데 갑자기 김웅 기자의 얼굴도 가격하고 턱도 가격하고 정강이는 발로 찼겠죠. 어깨도 때리고. 그래서 전치 3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상하게 생기시고 잘생기고 한 인물 하시는 손석희 사장님이 왜 폭력을 쓰셨느냐? 그거는 2017년도로 또 돌아가야 돼요. 2017년 4월 16일 밤 10시였어요. 22시였어요. 이때는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냐면은 과천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과천에 어떤 주차장이 있대요. 그런데 차량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이 접촉 사고 해당 차량 중에 가해 차량의 운전사가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바로 손석희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김웅 기자가 이 2017년도에 과천 주차장 접촉 사고를 기사화하겠다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다라는 게 손석희의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김웅의 주장은 다르고, 김웅의 주장에 의하면은 이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손석희 사장만 타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한밤중 과천에 뭐랄까 인적이 드문 그런 주차장이었단 이야기예요. 그런데 손석희 사장 혼자서 뭐 기분도 울적하고 꿀꿀한데 어디 바람이나 쐬러 갈까 해가지고 과천까지 갔는데 좀 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떤 주차장에 이렇게 공터에 차 세우고 이렇게 좀 쉬다가 그러다가 깜빡 졸려가지고 차를 싹 박은 게 아니고, 이거는 김웅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그때 손석희 옆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가 성별이 뭐다 남자다? 아니지. 남자 둘이 있었다라고 하면 더 이상하겠지. 여성이 한 명 있었다는 거고, 그 여성이 누구냐 이거인 거죠. 그런데 그 김웅의 주장에 의하면은 손석희 사장이 옆에 있었던 분은 우리 어머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주장을 믿을 수 있냐 없냐가 김웅의 주장인 거고, 손석희 사장은 내 옆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게 손석희 사장의 공식적인 주장이었던 것 같은데,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 옆에 동승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다음에 있었다라고 하면 어머니인지 아닌지, 여성은 있었다라고 하면 여성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건 I don't care. 제가 생각할 바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사실을 기사화하겠다라고 김웅이 협박해가지고 둘 다 형사처벌 받았어요. 손석희 사장은 벌금 300만 원 받았습니다. 왜 300만 원 받았냐면 때렸으니까. 전치 3주인데 이게 폭행인가? 폭행치상 아닌가? 근데 어쨌든 벌금 300으로 끝났고, 이 김웅 기자는 그 형이 더 셌어요. 왜 형이 셌냐면은 1심과 2심까지 징역 6개월 실형이 떨어졌어요. 왜 실형이 떨어졌냐면 김웅이 손석희한테 기사화하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요구한 게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JTBC에 나를 채용해라. 그래서 만약에 그때 JTBC에 기자로 취직됐다면 2026년에 MBC로 취직시켜달라고 할 걸 후회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돈 달라. 얼마? 2억 4천만 원 달라. 사장님이 돈 많이 받으니까 그 정도는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모양이지.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법원에서는 이게 범죄인데, 어떤 범죄냐면 공갈미수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실형이 딱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설수에 오르니까 손석희 사장님에 대해서 바르고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 1등 손석희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신 분인 줄 알았는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 조금 음습하지 않아? 왜 과천이 나오고 왜 4월 16일에 그 밤에 10시에 왜 과천에 음습한 공터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쓸데없이 막 상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일단은 손석희 사장한테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잘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2019년 12월 23일에 뉴스룸에서 하차하게 되는데, 그런데 뭐가 또 있냐면은 2020년이 됐어요. 그때 2020년 3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거는 제가 봐도 좀 희한하고 이상하고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어떤 사건이 막 우리나라를 막 이렇게 뒤집어 놨었냐면, 박사방이라고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박사방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조주빈이라고 하는 친구가 박사방 만들어가지고 음란물을 텔레그램인지 뭔지 이렇게 막 퍼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징역 한 40년인가 얼마인가 엄청나게 중벌에 처해진 사람이 조주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조주빈이 이렇게 경찰에서 이렇게 하면서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사과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사과하려고 봤더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프리랜서 기자 김웅, 그 다음에 광주시장 하셨던 윤장현,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구였냐면 손석희 사장에 대해서 그 사과를 갖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왜 조주빈이 손석희한테 사과하려고 그러냐? 급이 다른데, 조주빈 같은 사람이 손석희 사장님을 만나려고 하면 만나 주겠습니까? 조주빈은 그야말로 이렇게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무슨 음란 사이트 만들고 그런 사람 아닌가? 그런 사람이 갑자기 손석희 사장한테 사과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뭔 소리야?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조주빈이
흥신소 사장이라고 하면서 텔레그램으로 손석희 사장한테 접근을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당신 누구냐면 K하고 분쟁 중이지 않느냐? 이때 K는 누굽니까? 김웅 기자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김웅 기자가 손석희와 손석희 가족들을 상대로 해서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행동책을 찾고 있는데 내가 바로 그 행동책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언제든지 벽돌 하나면 된다. 그 다음에 연변에서 사람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직접 통화하지는 않은 거, 통화했나 안 했나. 어쨌든 텔레그램 같은 걸로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쭉 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작된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를 손석희한테 보냈는데 누구랑 김웅하고 그 조주빈하고 서로 이렇게 막 문자가 주고가 받고 했다라고 한 거를 그런 문자를 갖다 딱 제시하니까 그거를 보고 손석희 사장이 철퍼덕 믿었단 이야기인 것 같은가? 뭐 그건 모르겠고 그러면서 조주빈이 뭐라고 그랬냐면 김웅이 나한테 돈 줬다. 그러면서 이 돈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언제든지 벽돌 하나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연변에서 사람 쓰면 된다. 그러면서 뭐 살해 위협 같은 걸 했다는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손석희 사장이 그러면서 이번에는 손석희 사장이 조주빈한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증거를 제시하라고 그랬대요. 손석희가 조주빈한테. 증거는 어떤 증거? 계좌 내역 같은 거. 그러니까 김웅 기자가 그 조주빈한테 돈을 쏴줬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계좌 내역 같은 거를 증거를 제시하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더니 오히려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조주빈이 손석희한테 돈을 요구했대요. 금품을 요구했대요. 그러면 저 같으면 돈을 주겠습니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저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정 변호사 벽돌하다면 됩니다. 연변에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몸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막 날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하고 싸우는 누구 있잖아. 저 싸우는 사람 없는데 어쨌든 어떤 사람이 당신한테 당신 해치우라고 나한테 돈 줬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놈이 돈 줬어? 그러면 돈 준 사람 누구 이름하고 그 사람이 얼마 줬는지 당신 계좌 내역을 갖다가 나한테 좀 보여줘. 그렇게 제가 물어본 거예요. 텔레그램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A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갖다가 10만 원 보냈다 했건데 그래가지고 그런 계좌 내역 같은 것들을 줬으면 이게 장난 아니야 진짜냐 좀 걱정해야 되냐 이래야 될 텐데 그 계좌 내역 같은 것들은 보내주지 않고 조주빈이 다짜고짜 돈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별 희한한 놈 다 있네 그러면서 꺼져라 이놈아 해가지고 대화방을 폭파시킨다든지 아니면 더 열받으면 이상한 놈이 있으니까 좀 수사해 주세요라고 경찰에다가 고소장 내든지 그랬을 것 같은데 손석희 사장은 돈이 겁나게 많나 봐요. 그냥 돈을 줘버렸대.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돈을 갖다가 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돈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좀 희한한 것 같아요. JTBC 사장이니까 그때는 JTBC가 월급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냥 적선한 셈 진짜 이랬나?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손 사장님 왜 그 조주빈한테 돈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돈을 줬대. 이것도 좀 이상하지. 그리고 난 다음에 조주빈이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 뭐라도 증거 확보 위해서 돈을 줬다라고 하면 증거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조주빈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돈 받고 입 딱 씻었다는 거야. 여기서 끝이라고 하는 게 손석희 사장의 주장인데 이거를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니 2020년 3월에 조주빈이 딱 그 포토라인에 딱 서가지고 손석희 사장님과 윤장현 시장님과 김웅 기자님께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손석희 사장이 이제 그 앵커에서 하차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20년 11월에 JTBC와 JTBC 스튜디오가 지금 콘텐츠인가? 어쨌든 여기에 총괄 사장이 됐습니다. 총괄 사장이 됐다가 2021년 10월에
사장급 순회 특파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뭐 기사 쓸 거 있으면 쓰고 뭐 그냥 안 써도 되고 뭐 그런데 월급은 사장급으로 받는 그런 자리 아닌가? 이런 식으로 경영을 방만하게 하니까 JTBC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다가 2023년 10월 13일에 퇴사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손석희 사장이 언제 JTBC에 입사했다고요? 2013년도에 입사했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총괄 사장이 된 게 그 언제였다고요? 2020년에 총괄 사장이 됐는데 손석희 사장이 사장하고 있었을 때 JTBC는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JTBC의 경영 상태는 급전직한 그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2020년도에 2021년도에 JTBC 부채 비율이 얼마였다고요? 1584였다고요. 회사채가 그 소화가 안 돼가지고 주관사가 인수하고 뭐 그런 식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누적된 결손금이 7,293억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JTBC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13년까지 사장을 딱 10년 했습니다. JTBC 역사가 지금 2013년부터 12년부터 치면 26년이니까 JTBC 역사가 14년밖에 안 됐는데 그 14년 중에 10년을 사장했던 사람이 손석희였던 겁니다. 그런데 손석희 사장님은 참 운도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013년 10월에 퇴사를 한 다음에 JTBC가 한 3년 정도 더 버티다 못해가지고 이제는 회생 절차 들어가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만약에 현직 사장이었다라고 하면 제가 예금보험공사에서 있어봐서 아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의 대표는 오너뿐만 아니라 대표는 어떤 책임을 지냐면 경영상의 책임 져가지고 그 대표이사 자리에서 당연히 내려오겠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형사 책임도 부담하고요. 예컨대 무슨 배임이나 그런 게 없었는지 탈탈 털리고요. 그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민사 책임까지 부담하는 게 대표이사의 자리인데 그런데 손석희 사장님은 뭐 특별하게 걱정하실 건 없는 것 같아요. 왜 걱정할 게 없냐면은 일단은 퇴사한 지 3년 됐으니까 상당한 인터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검수완박입니다. 옛날 같으면 검찰이 눈 씻고 나서 가지고 어떻게든 책임을 갖다가 물으려고 형사 책임 묻고 그 형사 책임에 기초해서 민사 책임까지 추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을 텐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 시스템이 더 이상은 작동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님은 JTBC에서 아주 화려한 나날을 즐기고 이제 나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됐을 때에는 이미 손석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가 손석희 사장이 다시 MBC에 복귀했습니다. 언제 복귀했냐면 재작년 이맘때쯤 복귀했어요. 2024년 7월에 MBC에 복귀해서 손석희의 질문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는 MBC를 즐겨봤었는데 지금은 MBC 안 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뭐 싱어게인이나 뭐 그런 것들만 가끔 봤지 보도 프로그램은 제가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MBC의 손석희의 질문들을 지금도 진행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엊그저께인가 다시 기사를 봤더니 무슨 라디오에서 어떤 또 프로그램을 맡았다. 그러니까 JTBC는 홍정도 홍정인 그 두 형제가 회생법원 법정에 서게 됐는데 그 손석희 사장님은 다시 MBC에서 마이크 앞에 서게 되는 극과 극의 그러한 그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JTBC가 개국으로 인해 가지고 그 최종적인 위너는 JTBC의 개국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은 홍정도도 아니고 홍정인도 아니고 홍석현 회장님도 아니고 손석희가 아니겠는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손석희 사장님은 뭐 지금 중진도 아니지 뭐 이 정도면 70살이면 원로 그 언론인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언론이 똑바로 잘 설 수 있도록 뭐 지금이라도라고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존경받는 그 언론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남 얘기할 것도 아니고요.